자, 오늘 이야기는요. 돈가방이랑 수십 개의 차키 뭉치를 항상 들고 다니던 한 남자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스스로를 이제 수백억 대 자산을 가진 오징어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김 씨라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배에서 갓 잡은 오징어를 급속 냉동시켜서 비쌀 때 판다? 뭐 이른바 선동 오징어 사업으로요. 무려 11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게 단순히 그냥 교묘한 투자 사기 사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게 아닌가요? 네, 이 사기극에 휘말린 사람들이나 김 씨랑 어울렸던 인물들을 보면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전직 국회의원, 유명 방송사 앵커, 심지어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 현직 부장검사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와,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사건의 구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심리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오징어 회장님이라는 인물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김 씨가 자신을 포항에서 선박 수십 척을 가진 아주 젊은 사업가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녔다면서요? 그렇죠. 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수입차 렌트 사업에 카페까지 운영하는 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그럼 그걸 다 믿었고요? 쉽게 매료됐다고 해요. 늘 고가의 수입차를 그것도 현금으로만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와,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식이었죠? 그는 이미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어요. 아, 그리고 가장 핵심이었던 수십 척의 배라는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었고요. 그럼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월 450만 원의 배 한 척을 그냥 잠시 빌린 게 전부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수십 척의 선단이라는 게 다 허상이었고 진짜는 배 한 척, 그것도 빌린 거였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건 그 한 척의 배마저도 첫 조업에서 바로 전복되는 사고를 냈더라고요. 사고까지 냈어요? 네, 경음도 없으면서 욕심에 통발을 무려 400개나 실으니까 배가 균형을 잃고 그냥 뒤집힌 거죠. 세상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의 멀쩡한 배를 하루 빌려서 자기가 주인인 척 연기까지 했습니다. 연기까지요? 네, 배에 올라서 막 선원들한테 오늘 힘든 거 없죠? 이렇게 묻는 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아,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현지에 있는 진짜 수산업자들은 젊은 나이에 수산업무로 100억대 사업을 한다는 건 이거 상식 밖의 일이다. 조금만 알아봤으면 의심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맞아요. 실제로 김 씨가 명함에 적어놓은 회사 주소도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의 허름한 빈집이었고요. 이렇게 허술한 구석이 많은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도 확인을 안 했을까요? 바로 그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심리입니다. 어떤 심리죠?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보통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만 투자하려고 해도 계약서부터 온갖 서류를 다 꼼꼼히 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세부적인 확인을 건너뛰고 더 큰 그림, 즉 누가 이 사람을 소개해줬는가? 아, 네. 이 신뢰의 연결고리 하나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소개한 인물이니까 설마 문제가 있겠어?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기극을 가능하게 만든 그 첫 번째 신뢰의 연결고리 대체 누구였을까요? 모든 것은 교도소에서 시작됩니다. 교도소요? 네. 김 씨가 2017년에 대구 교도소에서 송 씨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거든요. 송 씨요? 근데 이 송 씨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자 출신의 아주 거물급 정치인인 김우성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죠. 와, 교도소에서 그런 인맥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출소 후에 김 씨가 이 송 씨에게 접근해서 선동 오징어 사업을 제안했고 송 씨는 무려 17억 원을 투자합니다. 17억이나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송 씨는 김 씨를 김무성 전 의원에게 직접 소개해 줍니다. 아, 이 소개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거죠. 이 소개 하나를 통해서 김 전 의원의 형이 이 사업에 무려 86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86억 원이요? 아니, 금액 단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엄청나죠. 결국 그 송 씨라는 인물이 일종의 신용 보증수표 역할을 해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나중에 구속된 김 씨의 변호인조차 송 씨라는 황금 인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소소한 사기로 끝났을 거다. 그런데 그 인맥 덕분에 사건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정치권과 연결된 고속도로를 타게 된 김 씨. 다음 행보는 뭐였나요? 자신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 인맥을 발판 삼아 자신의 외형을 막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갑자기 인터넷 언론사에 부회장이라는 명함을 파서 돌리고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에 나타나서 다문화 봉사 대상 같은 상을 받기도 하고요. 국회에서요? 네. 당시 그 시상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60여 명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줬다고 해요. 세상에. 심지어 농구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3대3 농구위원회 회장에 취임하기도 했고요. 듣고 보니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경력들인데 근데도 이런 가짜 경력과 상들이 사람들에게는 먹혔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김 씨에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검증된 사람이다 라는 후광 효과를 만들어준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걸 심리적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적 에스컬레이션이요? 네, 처음엔 그냥 눈앞에 사람 한두 명 속일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되네? 하는 성공 경험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씀씀이가 커지고 그러면서 사기의 판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나가는 거죠. 반일도둑이 소도둑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네요. 딱 그겁니다. 스스로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황금 인맥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 관계들은 어떻게 관리했나요? 김 씨의 방식은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바로 맞춤형 선물 공세였죠. 맞춤형이요? 그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달콤한 유혹을 끊임없이 제공했습니다. 사회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인들도 이런 유혹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유명 방송사의 앵커는 차량 2대랑 수시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또 유력 일간지의 눈설위원 출신 인사는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적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네요. 네. 김 씨 한 직원은 포항의 고급 횟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언론인들을 접대하고 2차를 가는 날도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언론계도 놀랍지만 저는 이 법조계와의 연결고리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국정농단 특검이라는 상징적인 자리까지 지낸 박용수 전 특별검사가 어떻게 이런 사기꾼과 엮이게 된 건가요?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 시가 2억 5천만 원이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억 5천짜리 차를요? 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자신의 인맥을 김 씨에게 직접 연결해줬다는 점이에요. 인맥을요? 네. 포항지청으로 발령이 난 자신의 후배 검사 이방현 검사를 김 씨에게 직접 소개해주면서 지역에 돈 많은 친구니 잘 지내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현직 검사를 사기전과자에게 소개해줬다고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방현 검사는 김 씨가 마련해준 온갖 슈퍼카들을 자기 차처럼 마음껏 빌려 탔습니다. 슈퍼카를요? 서울집에 갈 때마다 벤츠 S클래스 같은 차를 이용했는데 이게 하루 렌트비만 7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에 달하는 차량이었죠. 와... 심지어 김 씨가 아예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이 검사만을 위한 비밀 아지트를 차려주고 거기서 30년 산 고급 양주를 마시는 등 유흥업소처럼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는 사기 전과자에게 거의 모든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구의 유명한 돈가스 20인분을 사다 주기 위해 김 씨가 직접 차로 1시간 반을 운전해 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선물을 넘어서 거의 집사 수준의 관리를 해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체 김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바로 보호막을 얻기 위해서죠.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검사하고도 저렇게 가까운 사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죠. 동시에 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검사가 방패막이라 되어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사기꾼과 검사의 만남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수준의 아주 위험한 관계였죠. 그렇다면 그 보호막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방현 검사가 포항지청에 근무하던 시기에 김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수입차 30여 대를 장기간 무단으로 주차해서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결국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 같은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놀랍게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네, 아니 그게 어떻게 혐의 없음이 되죠? 당시 주민들은 경찰의 조사 과정이 무척 석연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오히려 김 씨에게 회장님,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면서 회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저자세로 나갔다고요? 네. 여기에 이방현 검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 씨의 전 직원이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증언이죠? 김 씨가 주차 문제로 고발당하자 이방현 검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고 이 검사가 경찰서에 전화 한 통 정도는 해줬다는 겁니다. 아, 현직 부장검사가 전화 한 통 했다는 게 그렇죠. 그 전화 한 통이 일선 경찰관에게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공정해야 할 수사 시스템에 사적인 관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이들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김 씨는 수백억 대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을 이방현 검사에게 주선해서 함께 골프 회동을 갖게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을요? 네. 더 큰 문제는 당시 이방현 검사가 금융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 소속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자신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과 사기 전과자의 주선으로 골프를 친다는 것 자체가 검사로서의 윤리의식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한 사기꾼의 허황된 욕심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인맥이라는 고리를 타고 정치권, 언론, 법조계까지 번지면서 우리 사회 권력층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네요. 그렇죠. 인맥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경계를 너무나 쉽게 허물고 달콤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공적인 윤리를 내팽개친 모습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있는데도 소용이 없었던 거네요. 네, 이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야, 혹은 저 사람이 순수하게 나를 좋아해서 주는 선물일 뿐이야 라는 식이 아니란 생각이 결국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겁니다. 특정 개인 몇몇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그 연결고리가 너무 광범위하고 깊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기꾼의 이야기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은밀한 거래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네.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고 외부의 감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들만의 견고한 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죠. 현재 수감 중인 김 씨가 최근 유력 인사들에게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이 위험한 관계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